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그동안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지표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향후 이 연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이 FOMC 10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적 긴축도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이 12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지는 물음표가 띄워지는 신중론적인 발언들이 이어나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다우 지수는 약세로 전환한 가운데 이 상대 지수 혼조세 보였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드디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10월 FOMC 금리 결정 발표가 났습니다. 다행히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가 주창이 됐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12월 1일부로 이 양적 긴축이 중단된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이내 파월 의장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면서 선을 그으면서 시장에는 경계감이 다시 한번 드리워진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결과적으로는 이 신중론적인 발언이 나오자마자 약세로 전환해서 그대로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오늘도 커다란 이슈가 나왔는데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AI 반도체 중심으로 투심이 다시 한번 달궈지면서 나스닥 지수 끌어올렸고요. S&P 500은 그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나스닥만이 나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과연 오늘 어떤 일들이 밤사이에 있었는지 뉴욕 증시 주요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에게 굉장히 커다란 선물이 될 법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이 중국 측과 블랙웰 칩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드디어 이 시가총액이 5조 달러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사상 최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젠슨항 CEO가 이미 전날 이 GTC 컨퍼런스에서 최신 칩이 5천억 달러 매출 달성에 안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거품론을 일축해준 영향도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젠슨 황 CEO가 대통령 집무실로 이 블랙웰 칩을 가져와서 보여줬는데 이 상당히 슈퍼두퍼 엄청났다고 칭찬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무역 협상에서 이 블랙웰 칩의 중국 내 접근 허용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오늘 엔비디아 약 3%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이 폭스콘이 엔비디아용 AI 서버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했다는 소식까지 이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한편 이 펜타닐 관세를 인하하고 또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겠다. 계속해서 이 양국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인데요. 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사이가 완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부과된 펜타닐 관련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면서 중국이 이 펜타닐 관련 문제 해결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이용해서 중국이 이번 시즌에서는 처음으로 이 미국산 대두 두 선적분을 구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양국 간의 온기가 감도는 가운데 이날 시장을 장중에 흔든 건 바로 FOMC 이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우선은 FOMC 그 자체 내용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우선은 지난 9월에 이어서 이번 10월 FOMC에서도 또다시 25bp 인하 스몰컷이 단행이 됐는데요. 2회 연속으로 25bp를 인하해서 총 50bp가 지금까지는 인하가 된 것이죠. 이 최근 몇 달간의 고용 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요. 또 현재로서는 기준금리가 연 3.75에서 4% 사이에 머물게 되면서 한미 금리 차는 1.50%로 현재 0%포인트로 줄었고요. 이 12명의 위원 중에 2명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티븐 미라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50bp B컷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고요. 또 이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슈미트는 동결, 그러니까 0%포인트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이 오는 11월 1일부터 연준의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 종료를 발표를 했는데 3년 만에 종료입니다. 이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의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준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상당 부분 개선되면서 미 국채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바이죠. 다만 12월 추가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면서 연준 위원들 간의 12월 금리 인하를 놓고 상당 부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신중론적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은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하락 반전하면서 투심이 다소 얼어붙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밤사이에 시장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 특히나 빅테크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이슈로 3%대 올랐고요. 비슷한 이유로 이 브로드컴과 또 AMD도 2%, 3%의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또 오늘 종전에 실적 발표를 한 이 M7 기업들이 3개가 있었죠. 바로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구글은 장중에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2.59% 상승했고요. 이 메타는 약간 혼조되는 양상 보이다가 0.45% 상승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약 8% 가까운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0.2% 약보합권에서 그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약 2%대 현재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특징주 이어서 종전에 만나보신 3개의 M7 종목들 실적 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 보기 전에 장중에서의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은 2.5%로 상승하면서 이 마감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제미니 4 폼, 그러니까 인공지능 홈 어시스턴트를 미국에서 새롭게 출시하면서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타는 0.03% 이 강보합권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이 정규장에서는 계속해서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비용이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 기대감을 압도하는 악재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상충된 이슈가 있었는데 먼저 호재로는 미즈호 측에서 오픈 AI의 계약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보였지만요. 현지 시간 29일 애저와 마이크로 365 서비스에서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상승분을 토해내는 모습이 정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종전에 실적 발표한 이 3개의 기업들 과연 어떻게 실적을 발표했는지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까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시간의 거래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5%가량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간 자본 지출, KPEX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불안감에 현재 이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분기 설비 투자 비용이 이
리스를 포함해서 350억 달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예상치가 300억 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각보다도 많이 이를 상회한 건데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부담감이 현재 시간외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알파벳입니다. 이 알파벳은 마찬가지로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견조하게 시장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세부 항목만 봐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했고요. 또 이 세부 항목 중에서 광고 매출도 상당히 중요하죠. 전년 대비해서 13%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구글 서비스 매출 역시 전년 대비해서 14%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 시간외에서의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알파벳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4.75% 현재 시간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현재 알파벳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환호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 종전에 보셨다시피 3분기 EPS와 매출 그리고 사업 부문별 매출이 다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상회했다는 점 역시 현재 알파벳 굉장히 긍정적인 투심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메타인데요. 메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한눈에 보더라도요, 이 상당히 매출과 주당 순이익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우선 매출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 전년 대비해서도 3%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주당 순이익 EPS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상당히 이 발표된 점에 비하면은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메타의 EPS 예상치가 6.7달러 가량이었는데 상당히 이보다 부진한 1.05달러 가까이로 발표하자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타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마이너스 8.54%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알파벳과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3분기 매출과 EPS,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메타는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이 주당 순이익, EPS가 상당 부분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렇게까지 시장이 기대감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이렇게까지 이 EPS, 주당 순이익이 안 좋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일회성 세금 비용이었습니다. 이 일회성 세금 비용이 약 159억 3천만 달러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었고요. 또 4분기 가이던스 역시 예상치에 부합된 결과를 나오자 생각보다 더 좋을 것이란 기대했던 시장이 이 실망 매물을 출회한 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 메타의 다시 한번 매출을 보자면요. 이 상당히 매출 자체는 예측치 대비해서 좋게 나왔습니다. 512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요. 이 주당 순이익이 문제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예측치는 6달러였지만요. 이 실제로 발표한 주당 순이익은 약 1.05달러로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이 메타의 주가 끌어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나마 이 광고 부문에서는 다소 견조한 성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이 관세 협상, 밤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세 협상이 완전히 합의가 타결이 됐습니다. 이 주요 체크 포인트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 밤사이에 이 발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몇 달간의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면서 이걸 금리 인하의 주된 이유로 잡았고요. 고용에 필적할 만한 이슈가 바로 물가이죠. 물가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양호했고 관세를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 2%에 근접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이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종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된다면 은행 시스템으로 다시 2조 달러 이상의 이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돈의 수도꼭지가 찬물에서 따뜻한 물로 본격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이 온기가 감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시장의 경계감을 더한 게 바로 이 발언이었죠. 12월 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다. 충분히 동결 가능성도 있다라고 신중론을 내세웠는데요. 이 금리 인하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에 근접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사이클 정도 멈추고 상황을 좀 관망해보자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 이어서 AI 거품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AI 인프라 투자는 현재 성장 확신에 따른 구조적 투자라면서 현재 AI 기술 투자 붐은 1990년대 당시의 닷컴 버블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명백하게 소비가 뒷받침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 증가가 경제 성장으로 동력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이 때문에 오늘 AI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셧다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데이터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실시간 데이터를 못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대비해서 고도화된 추정 근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공백으로 인해서 이 12월 FOMC 금리 결정이 확실치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이 경로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어젯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합의 내용이 확정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이 대미 투자 총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먼저 가장 우리에게 부담이 됐었던 현금 투자는 2,000억 달러 상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거를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연간, 그러니까 매년 투자에 대한 상한을 200억 달러로 이렇게 정해놓고 분납하는 방식으로 현재 확정이 됐고요. 또 이어서 나머지는 1,500억 달러죠. 조선업 협력에 이 1,500억 달러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한국 기업이 주도할 예정이고요. 투자 외의 보증도 포함한 현재 그런 금액입니다. 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우선 이 원리금을 상환을 하기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0년 내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수익 분배 비율을 충분히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또 이 원금 회수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이 원리금 보장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만 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또 양해각서 MOU에도 이를 명시하기로 했고요. 주요 관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자동차는 25%에서 15%로 인하되면서 일본과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재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갖추게 됐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 추가 상승 보일지 또는 세론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약간은 좀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종전에 이 정확한 수치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호관세는 이 계속해서 의약품과 목재 등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무관세 종목 다시 한번 보자면 복제약, 우리가 이 제네릭 약품이라고 하죠. 복제약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또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어해낸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이 반도체를 대만과 비슷하게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 부분 지켜낸 부분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정부에서 선을 그었던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이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의 매크로 지표 흐름입니다.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이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0.28%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5원 가까이 내렸는데 밤사이에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확실하게 타결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대로 이 비트코인은 2.53% 하락했는데요. 이 그간의 상승에 따른 되돌림이 오늘도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고요. 이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특히나 이 장기물과 단기물 모두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이 12월에 추가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를 넘어섰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가격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99선을 돌파하는 등 이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동일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고요. 구리 가격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시 한번 이 런던 금속거래소 기준으로 톤당 11,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한 구리 가격입니다. 이 주요 광산들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또 미중 무역 합의 기대감까지 구리 가격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오늘 추가적으로 구리 관련주들 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현장 분위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예상대로 25bp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이건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이미 전망을 했던 그대로가 실현이 된 거고요. 문제는 이제 연준 이사 간의 이견이 이번에도 나왔다는 건데 2명이 현재 동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연준 위원들 간의 이견이 갈리는 배경, 뭐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 예상대로 0.25%포인트에 그쳤지만 연준 내부의 이견은 뚜렷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븐 마이러는 비컷을 주장했지만 제프리 스미드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돌렸죠.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미국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고용과 물가 관련 핵심 통계가 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 데이터가 부족해 각 이사들이 자신이 중시하는 위험 요인, 즉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웃도고 있다며 섣부른 완화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 다른 쪽은 최근 고용 증가세 둔화와 기업들의 감원 움직임을 들어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연준이 더 이상 긴축은 어렵지만 완화 속도도 조심스럽게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셧다운 자체로 인한 데이터 공백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가 약세로 전환했는데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거의 12월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97% 가까이 거의 유력하게 보고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이게 확실치 않다면서 뒤집는 발언을 이어나갔죠. 이 12월 동결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회견에서 시장 기대를 분명히 견제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12월 금리 인하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말로 최근 시장이 기정사실화했던 추가 인하 전망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 이상 봤는데 이날 6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연준 내부의 불확실성과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 안팎에서 머물고 있고 최근 주식시장과 소비 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오면서 지나친 완화가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지만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셧다운으로 경제 데이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향을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매파적 신호를 던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종합적으로 보자면 비둘기보다는 매파에 이번에는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를 종료하는 방안도 생각보다 좀 빨리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1일부터 종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적 긴축 종료 결정입니다. 연준은 오늘 12월 1일부터 3년 반 동안 이어온 자산 축소 정책을 했습니다. 이는 시중 유동성 경색 조짐을 로 해석되는데요. 최근 단기 자금 간 초단기에서 유동성이 빠듯하다는 신호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그동안 팬데믹 시기 풀었던 거둬들이는 소극적 긴축을 진행해 왔지만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상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곧 유동성 공급 확대, 금리 인하 력,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모기지 증권 축소는 계속 이어가되 만기 도래분을 단기 국채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면서 완전한 유동성 확장보다는 위한 기술적 조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는 양적 완화는 조심스럽지만 유동성 온건한 완화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나마 이 금리 인하 속도 쪽에서 약간 좀 실망스러웠지만 이 유동성 측면에서는 곧 양적 긴축이 중단된다는 점이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 준 것으로 밤사이에 풀이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통화 품질이 고르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자, 오늘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워낙에 중요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25bp고요. 물론 연준 위원들 가운데서는 이제 50bp 주장한 사람도 있었죠. 네. 예,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찬성을 하면서 지금 연준에서 금리 인하 지금 25bp로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월 의장의 영상을 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함께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Although some important federal government data have been delayed due to the shutdow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data that have remained available suggests that the outlook for employment and inflation has not changed much since our meeting in September. Conditions in the labor market appear to be gradually cooling, and inflation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balance of risks to employment and inflation,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We also decided to conclude the reduction of our aggregate securities holdings as of December 1.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는 3.75%에서 4.00% 사이로 낮아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2번 연속해서 금리 인하가 나온 것인데요. 연준은 최근 몇 달간 고용 둔화 위험이 커졌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위원들 12명 중 10명이 인하에 찬성했고 스티브 미란 이사는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준은 경제는 완만한 속도로 확장 중이지만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정책도 종료를 하기로 했는데요. 유동성 우려를 고려해서 6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 프로그램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이어진 긴축이 충분히 진행됐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증시가 금리 인하를 굉장히 반겼죠. 예, 그동안 선반영된 것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제가 어제 그 생각 안 난 리사 이름이 리사 쿡이었어요. 네. 리사 쿡이 생각이 안 났죠. 네, 어쨌든 흔히 알고 리사 있는데, 쿡을 예. 필불투 주택정장이 매일매일 이제 퇴출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트럼프도 공언하고 있고. 근데 어제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라 거기 의견에 동조했죠. 그분이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분 빼면 안 돼요. 자기의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는 예상이 되었었는데 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금 이게 반대표가 나왔는데 양 갈래로 반대표가 이런 적이 없었던 걸로 거의 없는데요. 이런 적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상한 상황이 발생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다 트럼프가 이 인원을 꽂아 넣으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저는 아까 파월의 연설에서 너무 인상 깊은 게 전 너무 웃겨요. 지금 사실 어떤 게 웃기세요? 트럼프가 화가 더 나는 이유가 저 반응을 하면 예를 들어 트럼프가 막 화를 내잖아요. 파월이 맞받아치면 트럼프는 오히려 신나요. 근데 왜 열받는지 아세요? 파월은 포커페이스거든요. 절대 동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곤조곤 말합니다. 저기 아까 나왔잖아요. 네. 셧다운 시킨 거를 돌려서 친 거예요. 아까 보셨죠 앞에. 네.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를 그쵸. 봤다. 네, 지표가 볼 수 있는 자료만 왜 자료를 봤다. 다 없애냐를 돌려서 요구를 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예 정부를 셧다운을 시켜서 자료를 없애버렸어요. 아까 맨날 파월이 말하는 똑같은 말로 시작하죠, 도입부에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건 연준의 법에 있습니다. 연준의 이사라던가 의장이라던가 할 일이 그거예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를 잡기 위해서 꼼꼼히 자료를 파악을 해서 금리 결정을 신중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내놓은 자료라고는 겨우 9월달 CPI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것도 발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료가 이제 취합이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파월이 그나마 이제 정부랑 아까 보니까 민간 것까지 긁어서 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정부 거는 겨우 몇 개 나와 있는 거 몇 개 있는 거고 지난 거. 민간 거 어떻게 자료를 긁은 것 같은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것도 사실 말이 많잖아요. 지금. 네.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너무 판이하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참조해야 될 것인가. 그냥 계속 이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지금 그거 같아요. 계속 연준이 본다는 그런 지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흔들어 버리거나 아예 자료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12월 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네. 어쨌든 파월은 학자로서 정말 꾸준하고 굉장히 포커페이스로 끝까지 할 일을 하고 떠나는 아주 심지가 고든 사람인가라는 것을 어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파월 의장도 셧다운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소심한 반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런 굳이 것들을 그거를 언급할 예, 필요가 없지만 언급을 네. 합니다. 네, 포커페이스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더 화가 나요. 네. 네. 자,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양적 긴축까지 이제 12월부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는 의미가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금리 결정,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또 결정하는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대접에 자산을 늘렸다, 그러니까 풍선처럼 늘렸다, 풍선을 쪼그라들었다, 풍선을 늘렸다, 쪼그라들었다. 우리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네. 걸렸을 때,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위기 상황이 오면은 이제 0%대 제로 금리로 가면서 돈을 왕창 풉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긴축 모드로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긴축 모드로 가고 있던 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요. 예. 코로나나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가 터졌다. 그럼 이제 양적 완화로 가겠죠. 네. 돈을 풀겠죠. 네.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돌 수 있도록.
자산을 많이 확충해 놓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코로나 때 많이 풀렸던 것을 긴축하는 것은 조금 이제 브레이크를 걸 때가 아닌가 이렇게 파월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양적 완화로 가진 않지만 긴축을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건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거를 이제 제한을 건다는 거니까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거에서는 좋아요. 네. 거기다 이제 금리 인하 카드까지 해서 금리 인하랑 양적 완화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돈이 왕창 풀리는 거고 그거는 비상 상황에서 쓰는 거죠. 제로 금리 플러스 양적 완화 무제한 푸는 거. 네. 벤 버냉키가 했던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정말 위기한 특수 상황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금리 인하라는 거 플러스에다가 양적 긴축을 제한하는 소심한 양적 완화. 네. 이 정도 수준이죠. 네, 유동성 흡수를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12명 중에서 예, 스티븐 이게 미란 지금 포인트죠. 반대표가 이게. 예.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반대표가 반대로 반대표가 나왔다니까 네, 두 개가 지금. 지금 50bp 근데 지금 예, 예, 아시다시피 주장이 나오고 예, 맞아요. 리사 쿡 있잖아요. 리사 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둘기파로 분류되시는 분이라서 트럼프가 지금 퇴출시키시면 안 돼요. 자기의 표기 때문에 리사 쿡 어제도 지금 금리 인하에 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미이란 이사는 또 50bp를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주장을 그렇죠. 했었는데 금리 인하에 반대한 게 아니고 금리 인하에는 찬성했는데 폭에 반대한 거죠. 폭을 반대한 거고 네. 또 반대표 한 부분 던지신 분은 아예 금리 인하를 반대해 버렸어요. 이분은 동결을 외쳤어요. 동결을. 그러니까 지금 이분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묶어가지고 12월 달에 약간 긴장을 하게 만들면서 아까 폴리마켓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의 투표율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프리 슈미드. 이분보다 더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사실. 누구세요? 베스 해맥 총재인데 그분이 투표권이 없어요, 이번에는. 근데 베스 해맥이 저번에 잭슨홀 미팅 때도 인터뷰에서 나와서 밝혔거든요. 제가 저 속으로 좀 시겁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말을 해도 되나? 왜냐면 리사 쿡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베스 해맥이 나와가지고 내가 내일 만약에 투표권이 있다면 나는 절대 금리 인하에 찬성할 수 없다. 너무 강한 어조로 강한 눈빛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또 저분 나중에 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베스 해맥은 지금 없고요. 베스 해맥이 처음에 이사가 됐을 때 투표권이 있었거든요. 네. 첫 해에. 네. 그때 반대표를 던졌어요. 근데 지금 보우먼 이사가 원래 매파의 수장이었거든요. 근데 보우먼 이사는 매파의 수장이었는데 완전 비둘기파를 전향을 하셨고요. 매파의 수장이 이제 베스 해맥이 있고 그다음에 제프리 슈미드 이분이 있으세요. 그 잭슨홀 미팅 주관하는 그 캔자스시티 총재예요. 잭슨홀 있는 지역 그 총재님. 그분이 동결을 외쳐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10월 달에도 발언한 게 있고 꾸준히 발언한 것들을 모아서 분류해놓은 사이트에서 그렇게 매파로 분류가 되어 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은 금리 인하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고 스티브 미이란 회사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더 많은 폭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연준의 전통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연준이 예전이랑은 대부분 너무 다른, 만장일치로 네, 결정이 되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리더십도 깨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징조예요, 저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점도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다이나믹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AI 이슈들을 좀 살펴볼 텐데 실적과 좀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실적이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빅테크 지금 메타,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그리고 지금 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지금 세 종목들, 다 나왔어요. 예, 기업들이 다 나왔죠. 지금 뭐 AI 인프라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거의 뭐 성장세가 그대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 또 이슈를 준비를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분기 매출 776억 7천만 달러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부문은 40% 성장하며 AI 수요 강세를 입증했습니다. 오픈 AI 지분 27%와 IP 접근법 확보가 AI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높은 밸류에이션과 AI 버블 우려가 반영되면서 간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알파벳은 3분기 매출 1,023억 5천만 달러로 예상을 상회했고요. 구글 클라우드는 151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넘었고 AI 인프라 데이터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 알파벳은 올해 자본 지출 예측치를 806억 7천만에서 910억에서 930억 달러로
상향하면서 AI 투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메타는 3분기 매출 512억 4천만 달러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광고주 복귀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지만 메타버스 부문은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AI가 3사 실적의 공통 성장 엔진으로 작용했지만 투자 확대 대비 수익화 속도가 향후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예상을 했지만 뭐 다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뭐 AI 수요 워낙에 폭발적이었기 때문에요. 네. 이게 지금 샘 알트먼도 이거를 예측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젠슨왕도 젠슨왕은 확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젠슨왕이 어떤 이 주도하는 AI 씬이 어디까지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뭐 10년이 될까요? 20년이 될까요? 젠슨왕이 나중에 더 늙어가지고 이 지금 시대를 회상하면서 뭐 한마디 하는 것을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너무 강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예상이 되었었잖아요. 제가 주가가 너무 강하고 이틀 연속 상승 갭이 나오다 보니 실적이 뭐 예상치 상회에 나오거나 뭐 금리 인하가 나오거나 무슨 시진핑하고 뭐가 나오거나 좋은 일이 지금 겹겹 호재가 있다. 안 그러면 저렇게 시장이 강할 리가 없는 것이죠. 네.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나오고 나서 살려면 이미 저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세요. 오늘 좋은 호재들 다 나왔잖아요. 이거 보고 딱 살려고 보세요. 주가가 얼마나 고점에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미리 투자 타이밍을 판단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실적 예상치 상회가 많이 수두룩히 나오리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고요. 오늘 사실 그 장 후에 나온 것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많이 몰려 있었고 네. 장 그 중에 나왔던 것 중에 캐터필러가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면서 12% 가까이 급등했잖아요. 네. 그것도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엔진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고 네. 지금 알파벳이나 지금 뭐 메타나 지금 얘네들 MS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가 다 데이터 센터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애들입니다. 뭐 예전에 돈을 번 거든 다 틀려요. 그렇죠? 뭐 광고로 돈을 벌었던 무슨 쇼핑으로 돈을 벌었던 다 틀린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 확충.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거기 클라우드 서비스를 얹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판매하고 임대하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적이 다 좋게 나왔고 메타 같은 경우만 일회성 손실이 있었네요. 이게 세금 문제로 뭐 일회성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기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영구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주가가 메타가 급락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손실이라는 부분,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 매수에. 그리고 나머지는 급등하고 있어요. 알파벳이 지금 시간에 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MS는 시간의 하락을 또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주가가 전부 사상 최고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시간에서 조금 하락하는 것보다는 본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종가가 거의 다 사상 최고가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이격이 크다는 거 제외하고는 단점이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뭐 또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진핑이 뭐 십몇 년 만에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AI에 대한 어떤 그 협상 이런 거 나오면은 네. 그렇죠. 좀 이게 봉합 분위기가 돼버리면 이게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예. 가장 우려되는 게 그 두 개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이 어떤 AI 씬에서 부딪혀서 그렇죠? 서로가 싸우면서 그 AI 씬의 어떤 성장이 좀 어그러질까 봐. 그렇죠? 그런 게 젠슨왕이 우려하는 바였죠. 근데 네. 그게 봉합이 돼버리면 이게 또 호재가 하나 또 생기는 지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매출이 좋고도 질이 좋은 실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본 지출 예측치가 좀 많이 상향이 돼서 이 투자 쪽에서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늘면 또 이 부분이 단기 주가 부담 요인으로 또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금 다시 완전 자율주행 전략을 후퇴시켰습니다. 좀 매그니피센트 예. 세븐에서 좀 자꾸 그쵸? 예.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을 자꾸 늘려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신에 포커싱이 맞춰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네. 전기차 자율주행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 벗어나고 싶은데 왜냐면 테슬라도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도 팔고 있고 그록3 LLM도 하고 있고 하는데 자꾸 포커싱이 결국 FSD 자율주행차 모델 후속 모델 뭐 나오냐 자꾸 여기 있다 보니까 고점을 아직도 돌파하지 못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네요. 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또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예, 브리핑을 해야겠네요. 네, 제가 먼저 브리핑을 말하고. 예,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브리핑 한번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신형 모델 사이버캡을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일반 운전형 차량으로 출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 CEO가 강조해온 운전대 없는 미래차 구성에서 한 발 물러난 행보고요. 테슬라 이사회 로빈 댄 홀름 의장은 필요시에 운전대와 페달을 장착할 수 있다며 대량 판매를 위해 설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캡은 모델 2로 불리는 이 보급형 전기차로 모델 3보다 저가형입니다. 머스크는 과거 25,000달러짜리 전기차는 무의미하다라고 일축을 했지만 자율주행 규제와 실현 가능성 문제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여전히 완전 자율주행에 보수적이고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은 연간 2,500대까지만 판매가 허용됩니다. 데놀름 회장은 이 사이버캠 역시 시장 진입을 위해 현실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방향을 틀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규제랑 타협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크죠. 저번에 말씀드린 이 고속도로 그 교통안전국 이분을 설득하려고 이 당시에 많이 노력을 했대요. 이 당시에 많이 노력을 했다가 그 안 되니까 덤이라고 욕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 2가 모델 3보다 가격이 낮은 모델이라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모델이 그 가격이 낮지만 지금 이번에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은 향후에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모멘텀은 이제 없어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의 영향 그리고 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지는 그런 간밤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전반적인 트렌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일서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한 국내 기업과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SK하이닉스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은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지금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온 보도인데요. 엔비디아발 AI 열풍의 완판 신화
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SK하이닉스 AI 붐을 타고 역대 지금 최대 실적 달성을 했는데요. 내년 생산량까지 이미 다 지금 팔렸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도 언급이 됐고요. 또 내년 디램, 낸드, HBM 생산 물량 이미 완판이 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외신에 실렸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사상 최대 실적 공시를 했는데 이 기사에서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을까요? 예,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을 갖고 이제 FTS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헤드라인에 있는 요 수치를 갖다 그대로 언급을 하면서 예. SK하이닉스가 최대 실적을 갖다가 달성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갖고 있는 의문점을 SK하이닉스의 어떤 발표를 갖고 이제 FT가 보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저께 최대 실적을 발표한 것은 AI에 따른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 기사에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일단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사겠다는 사람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 올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 실적에 대한 배경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HBM 외에도 일단 일반 디램이라던가 낸드라던가 이러한 판매 지금 물량도 지금 다 나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갖다 압도하면서 디램 분야 이제 1등 기업이 됐던 건 이제 HBM을 엔비디아에다가 실질적으로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를 갖다가 이제 앞지르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일반 디램,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얘기하는 이제 범용 디램, 그 영어에서 레가시 디램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낸드 플래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미 벌써 완판이 됐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솔드아웃이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완판이 될 정도로 이미 수요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 뜻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완판을 하기 어려우니까 HBM 완판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완판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한 3개월 단위로 심지어 한 달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다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미 지금 현재 가격의 고점인지 모르는데 1년치 물량을 살 수 없다. 이런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완판을 했다는 것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가서 그때 물량을 사느니 심지어 물량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낭패가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완판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까지 완판이 됐다는 것은 사실 낸드 플래시는 이제 그 HBM, 그다음에 이제 범용 디램, 낸드 플래시 이렇게 세 종류 봤을 때 가장 가격이 안 오르는 이제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판이 됐다는 것은 반도체가 전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슈퍼사이클을 겪고 있고 그 제가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그 낸드 플래시에서는 2등 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SK하이닉스가 3등 기업인 키옥시아의 지분을 10위까지 합쳐 30%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키옥시아까지 물량을 같이 합친다면 이제 낸드 플래시에서도 SK하이닉스가 1등 기업입니다. 그런데 낸드 플래시까지 내년에 완판이 됐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최첨단의 HBM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까지도 가격 상승했다는 수혜를 갖다가 톡톡히 이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낸드까지 지금 물량이 완판이 됐다니까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HBM4에 사실 관심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 다른 주요 고객들과 HBM 공급 협상을 완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와도 그런 가격 협상이 끝난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제 중요한 것을 그렇게 그 SK하이닉스가 설명을 했고 그 부분은 이제 FT가 또 따로 따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HBM4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나 공급자인 SK하이닉스나 우리는 이제 엔비디아 납품을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어떤 시장의 전망으로 결국 이제 SK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이제 SK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HBM4에 대해서 주요 고객사들과의 이미 협상이 끝났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략 한 달 전쯤에 한 달이 좀 채 안 되는 시점에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 HBM4에 대한 모든 양산 체제를 마쳤다.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불구하고 그 얘기 때문에 그날도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양산 체제를 마쳤고 그리고 어저께 IR을 하면서 SK 임원이 주요 고객사에 대한 모든 이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결국 엔비디아하고도 협상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혹은 이제 어쩌면 이제 그 올해 4분기부터는 이제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했다는 이제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올 것이고 그럼 또 한 번 예상했지만 그것이 확정이 되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한 번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변수로 작용을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늦어졌다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가 HBM4를 엔비디아의 샘플로 먼저 보내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라고 보낸 것이 올해 3월입니다. 그러면 3월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6월 달쯤에는 이제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고 추정했는데 늦어졌죠. 심지어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는 9월 달이면 9월 말이면 계약이 체결될 것이었는데 계약이 체결이 공식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는 것은 FT 보도는 없고 제가 이것저것 취재한 결과에 따른 제 그 요약을 말씀드립니다. 그 삼성전자가 HBM4를 납품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소울밴드,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소울밴드로서 SK하이닉스만 두고 있으면은 공급망이 있어도 불안정.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정전이 난다든지 어떤 하나의 부품을 제대로 조절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에게 HBM4를 적시에 납품을 못했다.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울밴드는 언제나 불안한 것이고 그 또 다른 어떤 밴더가 필요한데 당연히 삼성전자가 기존의 강자니까 삼성전자도 절치부심하면서 HBM4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싶어 하니까 삼성전자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가격 협상 마무리가 6월에 했어야 될 게 안 됐고 9월에 했어야 될 게 안 됐고 근데 이제 어저께 최종적 IR을 진행하면서 SK하이닉스 임원이 주요 고객사랑 가격 협상이 완료됐다. 그 말은 결국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에다가 HBM을 납품하는 것이 불발됐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설령 납품을 할지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가격을 갖다가 삼성전자 때문에 SK하이닉스 납품가를 낮출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가격 협상 마무리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지금 자막에 보이신 대로 결국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에 대한 HBM4의 납품은 사실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계속해서 HBM 시장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AI 수요가 멈추지 않는 한은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를 엔비디아 납품이 불발에 그쳤다는 또 다른 이제 간접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어저께도 어떤 얘기가 나냐면 그럼 너네 도대체 그 IR을 하면서 SK하이닉스 보고 너네 도대체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했더니 SK하이닉스가 투자가 더 늘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늘어야 될 거라고 자본 지출을 KFX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거기에 명시적으로 투자를 어디다 늘리겠다 말은 안 했지만 시장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청주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지면 증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자기네 이걸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설에 필요한 부품들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 갖다 보면 해당 그 부품 회사들의 주가나 매출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청주 공장이 증설이 됐고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 HBM4가 사실 불발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 강해졌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바로 폴리티코 정치 전문 매체죠. 이 외신에서 나온 이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부활 구상에 지금 한국조선업을 부상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자막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미국 함대 재건 추진하면서 한화와 또 현대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조선 업체들 미국 조선소 투자와 또 기술 이전에 본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카에 대한 의미가 이제 폴리티코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정치 전문 매체여서 그런가요? 외교안보적으로 좀 해석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마스가로 대변되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조선의 어떤 협업, 한국이 미국 조선업을 도와주는 이런 관점에서 매출이 어떻게 되고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고 이런 쪽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이 폴리티코는 이제 계속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정치 전문 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을 갖다가 외교안보 관점에서 이게 접근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폴리티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마스가로 대변되는 그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엄청나게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했는데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약간 실수를 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습니다. 선물로 왕관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저께 관세가 협상이 체결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마스가로 대변되는 너네 조선업을 우리가 부흥시켜주겠다라고 접근했다라고 이제 폴리티코가 일단 그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지금 중국은 이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겠다. 폴리티코에서 분노를 하겠다 표현했는데 중국이 분노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나 계열사, 하나 그룹이 갖고 있는
그 미국의 필리조선을 인수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5군데를 갖다 하나기업 5군데를 중국 상무부가 제재를 했습니다. 뭐 실질적인 효과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조선소가 그 중국이랑 거래하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고 미국도 거기에서 격분을 했죠. 왜 니네가 뭔데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하나그룹에 제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폴리티코도 거기서 언급하면서 폴리티코는 추가로 무엇을 언급을 했냐면 이거는 단지 하나그룹에 대한 시그널, 미국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고 한국처럼 미국 조선업을 도와주는 다른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동등하게 너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라고 폴리티코가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조선 산업은 그 해양 그 선박 시장의 71%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가 미국을 도와준다면 중국의 어떤 마켓시가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중국 당국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중국을 제어하고 싶겠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대국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을 내밀었거든요. 미국의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는 조선소 하나가 미국 전체 조선소에서 그 건조하는 선박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사실 미국 조선업은 이제 쇠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조선업을 키우지 않으면 미국 해군을 키울 수 없고 미국 해군을 키울 수 없다면 예를 들면 중국은 수시로 대만을 갖다 무력 침공했다는 것을 이모저모로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국은 양양간에 쫓겨나지만 어쨌건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대만 봉쇄를 한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 봉쇄하겠다 그러면 미국의 해군을 막아야 되는데 해군이 조선업이 부실하면 해군도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폴리티코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대만 봉쇄, 그다음에 말라닌가 해역 같은 그런 길목에 요충지했을 때 만약에 대형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미국은 안보에 엄청난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폴리티코가 지적을 하면서 결국은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도움이 절실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조선소 하나그룹 인수했고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이면 HD 현대중공업이 결국 폴리티코와 적시하지 않았지만 헌티터 잉글스를 인수할 어떤 속내를 갖다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HD 현대중공업이 헌티터 잉글스 인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해당 조선소 인수하기 위해서 SPC를 갖다 구성했는데 SPC의 임원이 사실 전직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또 그 트럼프 정부랑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그러면 실제 HD 현대중공업이 헌티터인 것을 인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든 것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엮여 있고 또 같이 협력을 해 나간다라는 그런 구상이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히든글로벌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한미 빅딜 협상시계가 29일 다시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치고 28일 외부 일정을 모두 비우고 한미 관세 협상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29일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열리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른바 500조 투자 패키지. 미국은 전액 현금 납입 요구를 완화했지만 투자 방식과 분할 일정, 손실 분담 등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9일 타결은 이르다고 밝혀 난항을 예고했으며 양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까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핵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회담 직후 일본 다카이치 사내 총리,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이제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 기사 톱으로 가야죠. 예, 미국 직접 투자 감당 가능한 수준 반도체 농수산물도 한시름 놓아. 네. 한미 협상이 사실은 어제도 저도 아침에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관세 협상 타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아직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참 의외였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제 협상 타결이 됐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서로 좀 끝까지 붙들고 있던 부분들,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미국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좀 기다려두고 있던 거, 그냥 조금 더 고민하고 있던 거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그래, 에이, 기분도 좋은데 그냥 너네 해라, 딱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앞서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관도 선물하고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죠. 이것도 선물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로 좀 애를 많이 쓴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작용을 했을 수도 있다. 결과론적이지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한미 협상 타결 결과를 한번 보죠. 표에도 좀 저렇게 나옵니다만 쭉 나오는데요. 최대 어떤 핵심 내용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3,500억 달러 중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1,500억 달러는 어차피 마스가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2,000억 달러가 이제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한 번에 주어 현금으로 이거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한국 망해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1년에 200억 달러씩 분할해서 투자를 하겠다. 왜 그럼 200억 달러냐 연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어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투자, 특정 국가에 대해서 연간으로 한 번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외환시장에 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가 최소 150억에서 맥스, 그러니까 최대 200억 달러다. 그 안에서만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국내 외환시장에는 큰 문제 없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제도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긴 하던데, 어쨌든 그 안에서 아마 우리나라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해결합시다라고 했던 게 먹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부분인데요.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과에서는 1대9, 사실상 거의 미국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고 손실이 날 경우 그냥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미양국이 투자 수익 배분도 5대5로 나누고, 특히 이제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국한테 유리한 비율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자 대상도 미국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으로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이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이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만 투자를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에 서 투자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이 어떤 룸을 만들어야,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젝트 간에 이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SPV라고 하죠. 특수목적 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걸 이제 김용범 실장이 굉장히 강조를 하던데, 리스크 해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표에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농수산물에 대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하던 부분을 지켜냈다는 것도 이번 한미 협상 타결에서 우리가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도 오늘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연준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합쳐져서 보였으면 야간장에서 어쨌든 환율도 한 5원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두 번째 이제 기사는 이제 자동차 얘기로 당연히 가야죠. 이번에 한미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수혜 자동차로 봐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잘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을 했던 것 같죠. 어제 현대자동차 주가가 13% 넘게, 거의 이 정도면 폭등이죠.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무겁고 큰 주식이. 사실 그 며칠 전부터 계속 현대자동차 주가가 꾸물꾸물 오르는 면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제 협상 타결이 사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거가 되다 보니까 어제 상승폭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목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25% 관세가 이제 15%로 10%포인트가 내려져서 11월 1일부터 당장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관세가 10%포인트가 내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현대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가 당장 관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25%가 되면 연간 8조 4천억 정도 원래 손실이 추정이 됐었죠. 이게 15%로 내려오면 5조 3천억 원으로 약 3조 원 정도, 한 40% 정도 손실폭이 줄어든다는 거. 그러니까 손실폭이 줄어든다는 말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3조 원이 들어갈 게 덜 들어간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현대기아차 9월에만 1조 6천억 원, 그다음에 2분기에만 1조 6천억 원, 그다음에 3분기에만 지금 한 2조 7천억 원 정도 관세 손실을 입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고요. 물론 이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보다 더 낮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는 유럽이라든가 이제 일본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분, 이 2.5%포인트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일단 어제는 이렇게 환호를 했고, 자,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이 2.5%포인트라는 이 유럽과 일본과의 차이, 이 부분에 또 시장이 주목을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금호타이어 넥센터, 타이어 업계도 마찬가지였죠. 자동차 부품도 관세 부과가 됐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해소가 좀 될 것 같아서 타이어업계도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한시름 덜고 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APEC 정상회의는요 국가 정상들만 오는 게 아니고 APEC CEO 서밋이라는 것도 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정상들, 국가의 정상들과 기업의 정상들이 함께 모인다 이런 취지로 APEC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CEO들이 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젠슨황 CEO입니다. 젠슨황 CEO가 이제 아마 오늘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각각 만나고 내일 아마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경주로 내려가서 경주에서 서밋 참석하고 올라올 때 최태원 회장이랑 같이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이데일리 신문의 내용대로 일정은 그렇게 좀 나와 있고요. 29일 날이었나요? 현지 시간 28일 날이었나요? 그 워싱턴 DC에서 열린 자체 컨퍼런스에서 한국 국민들, 한국 기업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한국에 가서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뭘까? 국내 세대 관심사는 그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제 좀 뭔가 조금 가닥이 좀 좁혀지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SK하고 현대차의 AI 칩, GPU가 되겠죠. 이거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은 뭐 자체 데이터 센터도 좀 있고요. SK는 지금 울산에 AWS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좀 7조 원 규모의 대형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좀 준비 중이죠. 현대차도 역시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자율주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기에 들어갈 역시 AI 칩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할 거고 삼성하고는 아무래도 이 HBM3E 요거 이제 공급 여부 이런 거 얘기가 좀 되겠고 HBM4와 관련된 뭐 퀄 테스트 관련된 이런 부분들 뭐 얘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이제 이번에 좀 보니까 원래는 뭐 구글이라든가 뭐 애플의 뭐 팀 쿡 CEO라든가 등등등 미국의 빅테크의 주요 CEO들도 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빅테크 CEO들 중에서는 젠슨황만 이제 오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뭐 물론 AWS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CEO는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7조 원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뭐 그렇게까지 무게감 있는 그런 빅테크 CEO들은 이번에는 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젠슨황이 더 뭐 부각이 좀 되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 얘기 하나 해보죠. 증권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바로 보시죠. 올해 요것도 있고요. 올해 이렇게 보시면 이제 KR 증권지수, KRX 증권지수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5개 이제 올해 전체에서 많이 올랐던 지수별로 있는데 1위가 기계장비. 여기에 이제 뭐 방산, 조선 요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원전까지. 그러니까 조방원이 들어가 있는 게 기계장비인데 132%로 뭐 단연 1위고 그 다음에 증권주입니다. 119%.
그다음에 산업재,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방원 중 일부가 또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반도체 102%. 반도체는 사실 지금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아마 연말까지 가면 반도체가 아마 더 위로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증권 지수가 전체 현재까지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봐도 미래에셋증권이 221%, 키움이 156%, 한국금융이 147% 이렇게 각각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지금 30조 정도거든요. 뭐 엄청나죠. 연초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할 정도로 뭐 이렇게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피 많이 들어오고 IB 쪽에서도 역시 수익이 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이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종투사라고 그러죠. 이거 지정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장 좋으면 증권주들은 당연히 좀 뭐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많이 나는 건 뭐 불가피하죠. 당연한 얘기죠. 증권주 근데 이제 더 갈 거냐? 시장이 계속 간다 그러면 증권주 수익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다시 만난다라는 자막과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만났던 그러한 사진입니다. 6년 만입니다. 그리고 시진핑 국가주석은 11년 만에 방한을 합니다. 30일 오늘 정말 이 미중 무역 정상회담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부산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오늘 논의될 이 회의에서는 현안 주제들이 정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그리고 기술 통제, 여기에 이제 히토류 통제와 기타 펜타닐 통제 부분까지 외교 안보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 주석이 이번에 이제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도 그 정상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쿼저쿤 위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사가 굉장히 중대한 만큼 깊이 있게 소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이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현안의 해법을 찾을 예정인데 공동의 관심사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제시가 되거나 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예상되는 히토류 반도체 수출과 또 펜타닐 공급,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해운 부과금 등 다양한 논의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미국은 11월 1일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됐던 무려 100%의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또 중국의 펜타닐 원료 단속 강화 조치의 대가로 중국의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최대 10%까지 낮출 것이다. 라서 이러한 부분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이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가 하면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이 핵심 의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나리오 브리핑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펴봤는데요. 2025년 오늘이죠. 10월 30일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과 연계해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가 유력한 지금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고요. 자, 또한 단독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 회담이 빠르게 끝날 경우에는 확대 회담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논의될 핵심 의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관세가 양국 관세율 상호 인하와 더불어서 히토류, 기술, 그리고 안보 외교, 글로벌 규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 브리핑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는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은 오전 11시에 드디어 세기의 이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드디어 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굉장히 오랜만에 방문을 하죠.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드디어 미중 정상들이 얼굴을 맞댈 예정인데 이 밤사이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블랙 앨칩을 이 중국에 수출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했고요. 중국은 본격적으로 미국산 대두를 다시 한번 좀 수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양국 관계가 완전히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잠깐 이런 걸까요? 쭉 한번 이어질까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은 좋은 신호들인데, 근데 사실 또 예상되어 오던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결정적인 이슈들은 아직 계속 협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파국으로 가지 않고 좋은 쪽으로 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시장이 워낙 이제 관련 추측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중간중간에 실망감을 좀 주지 않으려는 그런 양국 정부의 노력도 약간은 좀 돋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결과가 나와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젯밤에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세부 합의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우리로서는 크나큰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을 법한 내용들도 눈에 띕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이게 사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대놓고 해군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그룹의 미국 법인에 대해서 이미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렇죠. 중국의 불쾌감은 충분히 표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국영 매체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핵동력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네. 모두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보도하고 있는 톤을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도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시그널이 나온 거는 상당히 좀 신속한 대응이어서 네. 이미 상당 부분 알고 있었다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위에서 그 결과를 보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소는 약간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양국 간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뭐 계속해서 좋은 기사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펜타닐, 히토류, 대두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합의가 힘든 지점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사실 펜타닐, 대두 모두 어렵지 않은 네. 그런 조건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협상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아니라고 역으로 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의 한 가지 특징이 언제든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는 점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을 미중이 이제 합의를 이뤘구나라고 이렇게 안심하기보다는 네. 요번에도 잘 넘어갔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 주신 대로 대두랑 또 이어서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히토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야기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약간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좀 핵심적인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대만이랑 북한이죠. 네.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도 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카드일 텐데 어제 보니까 또 이제 CCTV에서 대만과의 무력 통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만 이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대만 이슈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 국가가 온 힘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는 큰 국가 전략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최대의 레드라인이고 네. 이걸 밟지 말라.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렇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하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 네. 이게 얘기 안 되면 다른 건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했던 강력하게 부분이라서 얘기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만일 양보한다면 기타 경제적인 이슈 같은 것은 상당한 정도로 양보할 수 있는 그만큼이나 중요도가 큰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대만 부분에 있어서는 양국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대만에서는 라이칭더 총통을 대신해서 이 린신 총통 선임 고문이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네. 약간 중국 눈치를 어느 정도 본 거겠죠? 그런데 이제 라이칭더가 온다는 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선전포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을 네. 정도로 네. 큰 정치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민감한 카드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북한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상당히 좀 돌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다가 북한이 이틀 전쯤이었죠. 이제 함대지 미사일로 거기에다가 뭔가 응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보낸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다시 한번 좀 온건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깜짝 회동 아직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죠. 그런가요? 예, 구조적으로요. 북한은 분명하게 태도를 이제 밝혔습니다. 네.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면 만나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걸 간단히 넘겨줄 수 없거니와 그렇죠. 그럼 다른 떡이라고 할까요? 뭐 다른 것을 제시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미국 측에서 뭔가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걸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뭐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온건한 입장으로 손을 먼저 내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11월 1일에는 계속해서 시진핑 주석과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먼저 무비자 입국 같은 유화적인 정책들 을 먼저 펼쳤다고 봅니다. 이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사드 문제에 이어서 좀 태도를 변화할 것인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우리 충분한 카드 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지금 그 한중 관계를 보면 일단 중국이 표현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요. 예, 근데 그것이 중국식 화법으로는 네. 지금까지는 안 좋았어. 라는 뜻입니다, 그게. 돌려 말하는 특성이 예.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그러니까 한번 바꿔보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은 중국에서 볼 때는 이재명 정부가 과거에 비해서 뭔가 중국이 바라는 쪽에 입장을 취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희망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년 동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촉구해왔지만 이번에서야 이제 온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로서는 중국에게 요청하는 것은 일관되게 두 가지입니다. 북한 관계된 부분하고 경제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는 너희가 미국과의 지정학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상당히 반영을 해줘야 우리가 그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네. 경제적인 이익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경제적으로 네.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결과인데 그것은 사실은 아마 발표되긴 어렵겠지만 중국, 미국, 한국 사이의 지정학적인 역학관계가 새로 조정이 잘 돼야 네.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핵동력 잠수함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미국과 조율이 된 상태라고 봐야 되고 사실 한 발 더 나가면 아마도 네. 중국과도 조율은 어느 정도 돼 있을 것이라고 유추를 한번 해봅니다. 물밑에서는 다 이야기가 좀 끝났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양해를 네.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짐작컨대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이 요구하는 강력한 군사적 그 협력의 스탠스는 취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네. 하지만 우리가 국방비를 올리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춘다는 선에서 미국과 조율을 하고 네. 중국에게는 그런 결정적인 그 군사 협력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선에서 어떤 그 이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근데 상당히 뭐 저도 약간 보면서 물음표를 지었던 게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자면 언론에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안보는 미국 쪽, 경제는 중국 쪽 이거에서 살짝 좀 미국 쪽으로 틀고 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또 중국이 이렇게 11년 만에 방한을 한다는 게 사실 뭐 물밑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고 있나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보기에 조금 좋아 보이는 발언을 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만 만일에 이재명 정부가 이번 줄타기에서 성공을 한다면 네. 그것은 사실 좀 충분히
갈채를 보내줘도 될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미리 네. 낙관을 좀 해봅니다. 네, 상당히 양국 간의 줄타기가 정말 이번 에이펙의 관건이 아닌가 싶은 그런 한국인데요.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서는 우리에게 경제 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죠. 이제 핵심이 중국 쪽에서는 우리와 더불어서 일본을 좀 끼워서 가고 싶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한중일 FTA, 중국이 정확하게 바라는 바가 뭘까요? 중국은 이러한 한중일 FTA를 통해서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정학적 이익. 네. 그러면서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세 나라가 어떤 경제 블록을 이루게 되면 이 블록의 GDP가 이 네. 삼국의 GDP가 EU보다 큽니다. 유럽연합보다 더 큰가요? 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이 된다는 거죠. 네.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어떤 과학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여오기가 좀 날이 갈수록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으니 차선책으로 일본,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원만하지만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충분히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죠. 약간 나도 끼워볼 만하다 싶은 그런 관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나 보네요. 뭐 실제로 또 반도체에 있어서도 거의 뭐 한국과 일본이 이제 미국 다음 가는 버금가는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는 한미였고요, 오늘은 미중이었고 또 이제 11월 1일에는 한중 회담까지 말 그대로 외교 슈퍼위크가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이 3일이 끝난 뒤에 한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인지 좀 한번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눈코 뜰 사이 없이 일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함부로 제언하기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큰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에 몰려서 이슈에 몰려서 단기적인 의사결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이 좀 가시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라든가 뭐 기타 국가에서도 우리가 언제까지 미중 싸움에 이게 시달려야 되느냐. 네. 우리도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스럽지만 한번 추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 정도의 경제 수준과 산업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한국, 예를 들어 캐나다, 예를 들어 호주, 예를 들어 싱가포르, 이런 주요 국가들이 좀 힘을 합쳐서 네. 미국에도 협상력을 높이고 중국에도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방향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이제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현명한 외교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중요한 안건을 앞두고 저희 이철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이 에이펙의 가장 정점인 이 미중 정상회담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